자,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요거를 신진대사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뭐다? 광합성 호흡 소화작용까지도 어쨌거나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 대사의 조건은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자,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효소라는 녀석의 효소라는 놈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효소가 관여한다.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효소의 작용 자체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작동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자, 물질 대사를 구분하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리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정반대쪽 작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동화작용은 기본적으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니다.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치. 고분자라는 말은 좀 들어봤잖아요. 근데 고분자가 뭐길래 고분자, 저분자 하느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 저와 고의 뜻은 첫 번째가 어디 가서 위에다 적까? 분자량과 화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원자들끼리 화학 결합을 하잖아. 그게 이온 결합이 됐든 공유 결합이 됐든 화학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에 저장되게 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결합이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어떤 화합물의 화학식량이 크면 클수록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자량과 화학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하면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을 바탕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려면 어떤 반응은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럼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죠. 그럼 요쪽은? 그치, 요거 반대쪽이니까 발열 반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를 그치 방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들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들을 집어넣자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광합성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작은 분자들을 모아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더 큰 포도당이라는 분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쨌거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광합성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그렇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ATP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것 중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소화가 있어요. 우리 소화가 뭐예요? 이번에 2학년들 시험도 있잖아. 소수 500. 소화가 뭐야? 2학년. 그거 호흡인데. 소화. 어이씨, 지지난주에 수업 들어놓고 소화가 뭔지를 대답을 못해 이것들이. 소화. 그렇지. 왜?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소화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크기의 분자로 쪼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영양소를 만들어서 흡수하면 그걸 순환계가 뭐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배달해 주잖아. 그 과정에서 호흡기가 뭐해? 잘 태우라고 산소도 받아서 배달해 주잖아. 그래서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그 노폐물을 다시 배설해 주는 게 배설기관 아니야. 이게 2학년에 배우는 거라고요. 요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소화가 있으면 여기에 그 반대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가 크고 자라고 할 때, 생장하고 재생하고 할 때 ATP를 소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먹는 에너지량이 실제로 어릴 때서 먹는 에너지량이 월등히 많이 필요해. 1일 필요량이 왜? 지금 뭐 해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성장하고 크는 중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 좀 더 이해가 편하다. 체세포 분열할 때 감기 때 단백질을 합성, 세포질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늘어가는,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오늘 배울 효소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그거 이제 요거 다음 챕터,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울 그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 뽑아내는 과정 차곡차곡 할 때 그때 다 에너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합시켜.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개념이 이거예요. 살짝 심화. 대표적인 이화작용인 호흡,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ATP라는 게 뭐냐? 우리 호흡 반응식, 광합성식과 호흡식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운 이래로 수능 칠 때까지 가장 많이 보게 될 화학식입니다. 불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볼 화학식은 없어요. ATP라고 하면 3인산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는 거고요. 얘가 일종의 뭐냐면 에너지 화폐? 그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사람? 그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할 때 쓰는 달란트라는 화폐가 있죠. 교회 안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화폐. 평소에 유년부, 초등부 다니면서 착한 일에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래봐야 뭐 딱히 좋은 거 없긴 하지만, 맞지? 응? ATP는 우리 몸에서 쓰는 화폐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쓰는 건데, 3인산 아데노신이라 그래서 사실 아데노신도 아데닌 플러스 뭐 해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그냥 통상 묶어서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인산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요 결합들, 인산과 인산, 요 아데노신 뒤에 꼬랑지 달려있는 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사실 그럼 이거 에너지는 어떻게 꺼내 쓰냐? ATP를 ADP 플러스 인산기로 쪼개. ADP면 뭐냐?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다이. 라틴어로 다이는 현재 영어에 바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가 뭐야? 왜 바이일까요? 밖에 두 개. 네. 그러니까 요거 꼬랑지 하나 똑 떨어지면은 ADP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 결합에 있던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뭐 세포 분열을 하든 정보를 전달하든 뭘 하든 온갖 데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요 조각 난 게 다시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 오면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의 다수, 여기에서 체온을 만드는 열과 함께 이 ATP로 얘를 다시 거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나면 막 몸에 열나고 헉헉거리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근육 운동하는데 산소 안 씁니다. 근육 운동 자체는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근데 뭐가 들어간다? 근육 운동하는 데는 그치 ATP가 필요한 거예요. 막 뛰고 났으니까 그 세포에 저장해 놓은 ATP가 어떻게 됐을까? 많이 소실됐겠지. 그러면 그 다음 운동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막 이제 아마 너희들은 마이토라고 해야죠.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하기 시작한다? ADP를 다시 ATP로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호흡인 거지. 그 과정을 미리미리 하면서 이 과정에서 ATP 만들면서 뭐도 같이 나온다? 몸에 열이 나. 그러니까 운동 끝난 뒤에도 몸에 막 열 모락모락 올라오고 헉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가 그저 운동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양만큼 못 맞춰놨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면 막 몸 뜨고 열나고 하잖아.
전부 다 무슨 과정이었다? 운동? 결국은 ATP를 쓴 거니까 호흡 과정.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동화작용 그래프는 저분자에서 고분자잖아.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았으니까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를 한 거다? 이 차이만큼을 흡수한 거다라고 인식하면 이해가 편하겠지. 그럼 얘는 똑같이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니까 얘가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 차이만큼의 뭐를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인식하면은 얘가 정리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지. 오케이? 동화 이와 차이는 알겠죠? 굳이 하나 더. 아까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연소와 호흡의 차이예요. 연소가 뭔데? 간단히 말해서 땅콩을 라이터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 땅콩에 불 붙죠. 이거는 뭐가? 땅콩에 있는 지방이 타는 거잖아. 선생님같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지방을 태운다 그러지. 근데 왜 난 안 탈까? 내 몸은. 운동을 해서 지방을 소비하고 지방을 태운다는데 실제로 내 몸에 불 붙는 건 아니잖아. 그 차이가 이거예요. 연소와 호흡의 차이. 우리가 태운다라는 말의 연소는 어차피 똑같이 반응물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 에너지가 낮잖아. 근데 연소는 이게 몇 과정을 거친다? 한 과정에 다닌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가 한 번에 어떻게 방출된다? 크게 확 방출되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자체가 어떻게?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체온 범위에서 만들어진다. 높은 온도에 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방출이 되는데. 근데 이 반응은 효소라고 하는 녀석의 도움을 받으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반응이 조금씩 그러니까 에너지를 찔끔 나누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한 번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많다 적다? 적겠지. 대신에 쓸데없이 열로 날려버리는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연소고 얘가 호흡을 모델링한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 여기까지가 지금 196쪽 A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필기. 나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을게요. 자, 효소. 여러분들이 이제 효소라는 말을 가장 처음 들었을 곳은 중2 5단원이죠. 누가 뭐래도. 소화효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소의 특성은 중2 2번 중간고사에 나오는 소수노벨 소화효소의 특성도 그대로 100% 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효소라는 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생체 촉매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효소란 생체 촉매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체는 무슨 뜻이고 촉매는 무슨 뜻이냐? 맞지? 생체라는 말은 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적합한 산성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나 이번에 2학년들 내신 대비 서술형에 학교 선생님이 괴짜를 낼 만한 문제. 음식과 함께 삼킨 침은 왜 위에서 소화작용을 하지 않는가? 위에서 탄수화물 소화돼요, 안 돼요? 위에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위에 여러분들 침 삼켰어, 안 삼켰어? 밥하고 침하고 삼켰지. 근데 왜 탄수화물 소화가 안 돼? 이야기예요, 이야기. 위에는 위액이 나오고 위액에 염산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이 염산의 작용 중에 살균도 있지만 위액과 함께 나오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할 때 최적의 pH가 pH 2나 3 정도, 강산성일 때 소화할 수 있어요. 펩신의 작용은 강산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 성분이 아밀레이스인 탄수화물 소화에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위액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적의 온도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온도와 관련된 건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에서 그래프가 한번 나와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지 않냐? 식물에서 광합성 할 때 온도 그래프. 광합성 하는데 광합성에도 효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 효소 이름이 뭐게? 엽록소예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광합성 하려면 최적 온도가 있다니까. 그 말은 뭐다? 왜? 살아있으니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살아있는 효소, 촉매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와 활동하기 적합한 온도 산성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맞으면 작동을 못하거나 특히 산성도가 안 맞으면 단백질을 응고해버린단 말이야. 묻어버린다고. 지난주에 여기서 했나 내가 딴 데서 했나 갑자기 헷갈리는 한 음식 레시피를 말해준 적이 있는데 계란 흰자와 같은 부피의 식용유, 식초 약간, 소금 약간, 네, 마요네즈. 얘네들 넣고 믹서로 갈아버리면 마요네즈 돼요.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맛소금. 그러니까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식초에 의해서 응고되고 응고된 단백질이 식용유에 섞어서 유화돼서 이제 흩어져 있어 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마요네즈라고. 근데 마요네즈 오래 놔두면 분리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와 pH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질 특이성.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그림으로 나오는데 사실 효소기질 복합체라는 말은 촉매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효소랑 그 작용해야 되는 작용물 기질이 결합을 한 뒤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합하는 구조가 단백질 분자, 입체적인 분자 구조에서 결합이 딱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말이 됩니다. 각 효소는 한 놈만 팹니다. 무슨 소리다? 아밀레이스가 고기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밀레이스는 뭐를 분해하는 효소니까? 탄수화물,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니까. 펩신이 지방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트립신이 지방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이페이스가 탄수화물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기질은 정해져 있다. 그 과정에서 딱 한 종류, 각각의 효소들은 각각의 한 종류를 반응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촉매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촉매라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낮춥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 라고 한다면 가장 비슷할 만한 설명은 실제로 맞는 설명이긴 한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연소의 3대 조건. 산소, 연료, 탈물질, 그 다음에 산소. 세 번째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즉 산소랑 탈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봐봐. 교실 안에 산소 있죠? 탈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책도 있고 종이도 있고 많잖아. 왜 불이 안 붙냐? 종이와 산소가 결합할 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교실 안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발화점만큼의 커트라인이 돼야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서로 부딪혀야 뭐가 일어난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 동화 반응, 이화 반응은 아까는 그래프가 그냥 쭉 떨어졌잖아. 실제로는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프는 어떻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만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의 최고 높이까지 요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 이거 손잡이네요.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요 그림을 실제로 고1에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그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요. 반응물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효소가 작용하는, 즉 촉매가 작용하게 되면 요 경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요 경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촉매가 작용하면 뭐가 바뀌는데? 화학 반응이, 그렇지, 더 쉽게 일어나고 보통 더 빨리 일어나.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 화학 에너지. 여기서도 요만큼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에서 나온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랍니다. 화학 반응에서 실제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반응이 좀 더 어떻게 일어난다? 어렵게 일어난다. 그럼 반응 속도를 끌어당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를 쓰면 돼요.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촉매를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워온 화학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 반응이 그거잖아. 과산화수소에 생간, 감자즙, 혈액,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으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 그 소독약 중에 거품나는 소독약 있잖아.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뽀글뽀글 거품은 뭐다? 산소야, 산소. 거기서 나오는 산소로 혐기성 세균들, 원래 산소 만나면 죽는 세균들을 살균 소독하는 데 쓰는 게 과산화수소 소독이라고. 대표적으로 녹이는 타겟층은 그건 뭐지? 녹슨 못에 끓이면 걸리는 병이 있던데. 파상풍. 파상풍균이 산소를 싫어하거든. 그래갖고 녹슨 못에 끓이거나 찔렸을 때 파상풍균 잡는다고 과산화수소 소독해야 된다. 다른 균들은 대부분 아이오딘 처리해도 돼.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돼. 근데 파상풍은 과산화수소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덕분에 선생님은 여기 상처가 안 나왔죠. 군대 있을 때 못에 끓였는데 이 엄지손가락 여기에 이게 안 붙은 이유, 이게 이렇게 상처가 남은 이유가 여기에 과산화수소 한 통 반을 부었거든. 녹슨 못에 끓였다니까 과산화수소로 그 주사기에 과산화수소 수압으로 쏴서 내고 그 소독용품 과산화수소 적셔서 핀셋으로 잡고 막 긁어 쇳가루가 하나라도 박혀있는 상태면 파상풍 걸려서 이걸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긁어내야 돼. 그러고 대파시큰 주사 맞고 링거 꽂아가지고 살이 익어가지고 안 붙은 거예요. 나중에 안 붙은 거예요. 자, 촉매가 뭔지는 간단하게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를 낮춰서 어디에서? 우리 체온 부근 범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뭐가? 효소가.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기질 특이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효소의 재사용, 촉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촉매라고 불리는 녀석들은요, 화학 반응에 실제로 들어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반응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로 작용을 해요. 반응물과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된다? 반응이 딱 완전히 종결되면 얘가 반응물로서 참여해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래 상태 그대로 빠져나오고,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마피아 게임이라고 있죠. 어디 교회나 학교에서 캠프 가서 밤에 하고 놀기 좋은 마피아 게임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미움을 가장 잘 받는 짓이 자기가 촉매의 역할을 하는 마피아죠. 맨 처음에 누군가를 지목할 때 싹 발을 들여서 장작을 막 집어넣어. 누군가로 몰아가. 그리고 끝날 때쯤에 살짝 아닌가 하고 발 빼.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라는 집중도는 안 받게 싹 빠져놓고 시민 하나를 고스란히 보내버리는 거야. 싹 들어가서 저 새끼 표정이 오늘 보통 때보다 윗입술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게 저 새끼 마피아인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막 주변에다가 던져넣어. 그리고 막판에 투표할 때 잠시만 아닌가? 쟤 죽인 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데 쟤 마피아 아닌가 이렇게 군데군데 불만질 넣고 빠져나와. 그래놓고 얘 투표할 때 은근슬쩍 살려. 근데 다들 죽이자는 분위기로 가서 얘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아니야. 내가 안 죽였지.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런닝맨의 석진이 형이 됩니다. 마피아 게임 시작하면 일단 저 새끼 있으면 피곤하니까 쟤부터 죽이고 시작하자가 돼. 자, 똑같아요. 반응에 들어가서 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놓고 싹 빠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소비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효소는 뭐다? 기질특이성이 있다. 한 가지를 분해할 때는 그 한 가지 종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론적으로 효소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된다? 이게 상업적 설명에 가까운데 원래 그 산업화의 변화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소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다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효소는 우리 몸에 되게 여러 종류의 효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많은 양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효소를 조금씩 가지고 있게 된다. 자, 그 밑에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카탈레이스는 생감자에 들어있는 감자즙에 들어있는 효소의 이름이고요. 과산화수소수 분해할 때 나오는 효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ABC에 과산화수소를 넣고 A는 두고 B에는 생감자 조각 넣고 C에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은 뒤에 기포를 관측한다. 그러면 저기서 B만 나올 겁니다. 왜? C 삶은 감자는 왜 안 돼? 왜 생감자만 돼?
복합치도 아니고 뭐? C는 A는 감자를 안 넣었으니까 카탈레이스가 없어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고 C는 감자 넣었잖아요. 무슨 감자 넣었어? 삶은 감자. 효소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열을 가해서 삶으면 익어버리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 성질이 바뀌죠. 날달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지만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 태어나면 이상하잖아. 맞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삼계탕이면 이상하잖아. 익었기 때문에 단백질로서 원래의 효용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삶은 감자에서는 반응이 안 돼. 이거 이번에 2학년 때 시험범위 그대로 나올걸? 쌀뜨물 희석액에 침, 끓인 침, 아이오딘 반응과 베네딕트 반응. 소화작용할 때 딱 나올 거 그대로 하냐. 이거 여러분들 탐구 출제율 90% 이상일걸? 침하고 끓인 침 시험관에 나눠넣기. 똑같이 그 쌀뜨물이나 그 미음 희석액을 넣고 하나는 A에는 맹물, B에는 침, C에는 끓인 침. 그 다음에 D에는 침을 뱉었는데 얼린 거, 하나는 침을 뱉어놓고 가열한 거. 그럼 이 중에 그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뭐만 된다? 그냥 침 넣고 30도 정도 유지시킨 거. 나머지는 소화가 안 됐을 거니까 아이오딘 반응이 뜨겠죠. 온도가 낮아서 반응이 안 나요. 네. 그 이야기 있잖아. 우리의 동요. 얼음 과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왜? 장기 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소화효소가 작동이 안 돼서 배탈 나는 거예요. 너무 차게 먹지 말라고. 소화효소 이렇게 차가워지면 다시 돌아오고. 냉각은 좀 버틸걸?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큼 아이스크림 퍼먹어봐야 그렇게 체온 많이 안 떨어집니다. 대장처럼.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다는 건 그게 소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너무 먹어서.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그걸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일어나고 효소의 활용에 밑에 쭉 나오죠. 식품, 생활용품. 특히 혹시 여러분들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특히 고등학교 요쯤 되면 수행평가 아니면 방학 때 뭐 탐구과제, 자유탐구, 자유토론 등등등 뭐 탐구대회 등등등 하잖아요. 전국대회 입상 작품들 뒤져보면 한 60-70%의 EM이라는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효소를 활용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소 세제, 효소 세척액, 효소 치약, 효소 비누, 생활용품에 되게 많이 은근히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효소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등등등 해서 찾아보면 은근히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 약, 의료기기, 환경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198, 199 한번 풀어보세요. 자, 199쪽에 요거 그래프 좀 봅시다. 사실 요 그래프 모양도 중2 호흡할 때 배웠죠. 이산화탄소나 빛에너지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그래프 모양하고 똑같죠.
결국 뭐냐? 반응물 농도, 여기가 반응 속도라고. 요 영역은 효소가 감당할 수 있는 반응 단계 처리 속도보다 느린 속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응물의 양을 늘려주면, 즉 반응물의 농도를 올려주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후로는 어차피 반응 과정에서 물질 대사로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잖아. 근데 효소가 3개 있으면 그 3개가 봐봐. 효소랑 반응물이 결합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고 분리되고 다시 다른 반응물이 결합되고 분리되고 반응물이 결합되고 분리되고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소의 양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영역이 요 뒷부분이야. 여기에서 최고 속도가 안 나오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반응물이 부족해서. 요 뒤쪽에서는 반응에 참여하는 효소의 수가 부족해서. 요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1일 때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반응물을 더 넣어주면 되고, S2일 때, 자 여기 S1일 때, 여기 S2일 때, S2일 때는 효소를 더 넣어줘야 반응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는 어차피 우리 아까 화학 반응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위치와 생성물의 에너지는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높이도 변화가 있다 없다? 그대로고, 당연히 그 화학 반응에 정해져 있는 활성화 에너지도 그대로예요. 대신에 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여기서 요 값인데, 여기서 효소를 넣어줬잖아요. 만약에 A라는 효소를 넣어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 요 활성화 에너지 높이는 A 효소가 작용할 땐 똑같습니다. A를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요 높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A 때문에 요만큼 낮아졌다 인 거야. A를 2배 넣었다고 더 내려간다는 건 아닌 거지. 대신에 A가 혼자 일하다가 A가 2개가 일하니까 반응 속도 자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빨라질 수는 있다.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것은 그 화학 반응이 바뀐 게 아니니까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거 고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S1과 S2일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 같습니다. 자, 효소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효소기질 복합체일 때는 A와 EA 어디가 더 많다? EA일 때가 2배가 되죠. 왜? 지금 저기 저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여기 S1일 때는 반응물이 부족한 상태잖아. 그럼 요 S1 단계에서는 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해요? 효소의 그 반응물의 양이 결정하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반응물, 왜? 효소는 둘 다 충분한 상태니까.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은 A일 때가 2일 때랑 몇 배 다른가? 2A가 2배다. S2가 되면, 자 여기 S2가 되면, 봐봐, 뭐라고 되어 있다?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양은 어떤가? 여기는 지금 효소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맞지? 그러면은 양쪽이 어때야 된다?
효소기 반응하지 않고 있는 효소의 양은 둘 다 0이 되니까 같다가 되는 겁니다. 효소가 지금 최대로 일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효소의 농도가 2배가 되더라도 자 3번 활성화 에너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마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유전자와 단백질 DNA 유전자 단백질 우리 요 중3의 요 앞부분이 살짝 걸칠걸 유전 생식 곱하트에 자 무슨 기야 중3 중3의 유전 세포 분열 파트 들어가는 사람들 이 그림 보면 무슨 감기 그림이죠. 여기 이제 세포막과 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세포 핵의 핵막과 인이 남아있는 상태 보통 여기 이제 우리 분열기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이렇게 뭉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3 생식 단원체의 스타트지. 보통 때는 우리는 얘를 염색체라 그럽니다. 아세트산카민 같은 염색약에 염색이 되는 부분이라서 염색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세포 분열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인 간기일 때는 이 염색체라는 녀석은 이 핵 안에 염색사라고 하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던 거를 세포 분열기 때 골고루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렇게 염색체로 만들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 염색사의 가닥을 보면 여기에 사실 알갱이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알갱이의 이름은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정체는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 단백질을 DNA 사슬들이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만들어 놓은 동글동글한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DNA 실을 확대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 이 이중 나선 모양이에요. 얘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DNA가 될 거고. 이 하나의 DNA 가닥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전자 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유전자 B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 앞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해 보자면 요 DNA를 이루는 요 단위체 하나를 뭐라고 불렀다? 뉴클레오 타이드라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있고 이 염기의 조합 순서로 유전자를 결정하고 이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 단백질 성질이 만들어질 효소 등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단백질 효소를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의 이름은 라이보솜.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보면 중3거가 겹치죠. 이제 여기 이 파트는 특히 소포체, 골지체, 라이보솜 빼고 중3 앞에 세포 구조할 때 나오잖아. 중1에도 있고요. 뭐 개정되는 애들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의 구조를 말하는데 형질 역시 중3 유전 파트의 단어로 나옵니다. 형태와 성질이라는 뜻이고요. 자, 요건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선생님이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 집사람하고 애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제일 이제 우리 애들 어릴 때 많이 듣던 소리가 애들이 되게 뽀얀데 엄마 닮았나 봐요, 피부 색깔이. 내가 하도 운동을 하고 돌아다녀서 얼굴이 1년 내도록 탄 얼굴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닮았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피부색 되게 흰 편이거든. 엄청나게 선크림 많이 안 바르고 엄청나게 타성이 색깔인 거예요. 원래 피부 색깔 보면 이래요. 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늘 여기까지 안에 쫄쫄이 티를 입고 위에 야구 유니폼 입고 여기 아대 차고 여기 장갑 차고 하니까 요것만 풀어도 돼. 원래 내 색깔. 이것도 그나마 탄 거죠,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뽀얄 줄은 몰랐냐? 사람마다 보면 그거 있어요. 그 자연 머리카락 색깔이 약간 갈색빛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눈동자도 좀 갈색이고 피부가 흰 편입니다.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동자 까만 피부색도 까만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단백질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특히 얘가 자외선을 받아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타는 건데,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피부가 약간 흰 편인 사람들과 좀 더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집안 내력상. 이게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현이라고 해요. 발현되는 차이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염색체, 실제로 피부 색깔은 염색체 3개에 걸쳐 있다 그래요.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인제 3개의 조합으로 나옵니다. 총 64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조합이. 자. 이 DNA에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 있을 거고요. 이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우리 라이보솜에서 뭐를 한다? 멜라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합성효소 결국 얘는 뭐야? 단백질일 거 아니야. 효소니까. 이 멜라닌 합성효소라는 단백질의 합성을 하는 곳이 어디다? 라이보솜이에요. 그럼 봐봐. 피부가 까무잡잡한 집안이다. 그럼 유전적 정보 안에 까만 색소를 만들어라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까만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많이 생산할까요? 작게 생산할까요?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러면 집안 내력이 까만 집안이다. 많이 만들어 두세요가 되는 거야, 그냥. 효소가 많은 거지 색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받은 라이보솜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겠죠. 피부가 하얀 집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 놓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단백질 효소인 멜라닌 합성 효소가 뭐를 생산한다? 멜라닌 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닌 때문에 머리카락색, 두발색, 피부색, 홍채색이 모두 다 결정이 나요. 특히 여기서 유전적 변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알비노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비노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이제 가끔씩 좀 품종계 고양이 중에 이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드알. 한쪽 눈 파랗게 색깔 좀 다른 느낌으로 된 파란 눈이나 하얀 눈 가지고 있는 그 개나 고양이를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그거 유전적 오류로 인해 가지고 멜라닌이 생성되지 않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멜라닌을 합성하지 못하는 정보, 이걸 이제 알비노라고 해요. 근데 이 알비노증 걸린 동물들을 이상하게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신성시한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백호, 백사, 사실 그게 다른 그런 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저기 남해 쪽에서 양식하시는 분 중에 이걸로 대박 쳐서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대박으로 많이 팔아보고 있다는 물고기가 하나 있죠. 황금광어. 넙치 있잖아요. 그냥 우리 흔한 횟감 중에 하나잖아요. 넙치. 그거 알비노증 있는 애들만 모아서 양식하시는데 성공해가지고 양식장에서 키우는 광어 80~90%가 전부 다 황금광어로 나오는지, 황금광어만 계속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피부 질병 치료하다가 알비노증 걸렸던 그 전설의 가수, 그치, MJ 마이클 잭슨. 원래 흑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하얗게 바뀌어갔잖아.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음모론자들은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은근히 이 알비노증인 분 사람들 중에 모델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패션 모델. 그냥 얼굴이 하얗다.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고, 심지어 굳이 그 특수 서클렌즈 안 껴도 눈동자 색깔까지 약간 뭐 저기 어디는 그 호랑이인데 그 반대증도 있다 그러더라고. 호랑이인데 알비노 반대쪽으로 병 걸린 멜라닌 과다증 걸린 호랑이도 있다. 호랑이가 무늬가 있는데 노란 거보다 검은 털이 더 많아. 되게 좀 무섭게 생겼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어떻게? DNA 안에 있던 유전 정보에 의해서 효소를 만들고, 효소가 단백질, 즉 색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형질이 발현이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을 제대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 DNA의 정보가 라이보솜에 나오기까지만을 별도로 뽑아낸 걸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요게 205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205쪽 바로 이어서 볼게요. 빨리 정리.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우리 세포 안에 보면 결국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잖아요. 세포질에 보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소포체는 그냥 그리기 귀찮게 생략할게요. 뭐가 있다? 라이보솜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핵 안에 있는 거는 DNA입니다. DNA의 주 기능은요, 유전정보 복제와 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을 다 그려보죠. DNA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는 거예요. 자가 복제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더라도 양쪽 딸세포에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 세포, 특히 DNA의 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이 핵막 밖으로 꺼낸다, 안 꺼낸다? 안 꺼내요. 이걸 우리는 복제라고 합니다. 이 DNA가 원래 이렇게 두 가닥이란 말이야. 우리 저 앞에서 상부적 결합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상부적 결합 기준으로 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이면 반대편에는 뭐가 온다?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이 와서 이제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겠지. 이거를 우리는 RNA라는 한쪽 가닥을 전사를 듭니다. 요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을 전사라고 해요. 전사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DNA 두 가닥을 살짝 빼서 이걸 했었죠. 살짝 빼서 그 중에 이쪽 가닥이든 이쪽 가닥이든 둘 중에 한쪽 가닥에 상대편 대응되는 한 줄을 새로 뽑는 거지. 그래서 찍어낼 때 요 줄 대신에 얘가 붙어서 찍어 나오는 거예요. A, T, G, C, A, T 하면 돼요, 안 돼요? RNA에서. 두 개가 틀렸죠. T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RNA니까 U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요 한 가닥 DNA 대신에 RNA를 쭉 끄집어내서 라이보솜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라이보솜에 넣어준 RNA를 갖다 주면 사실 여기는 살짝 심합니다. 우리가 원래 통과 레벨에서 배우는 건 아니긴 해요. 안티코돈이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가져온 RNA를 mRNA라 그래요, 원래. 그리고 안티코돈이라 그래서 tRNA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뭘 가지고 오냐면 아미노산을 갖다 넣어줍니다. 어디에다가? 라이보솜에다가. 뭐대로? 요거 3개, 요거 3개 해서. 우리 책에 지금 저기 205쪽에서 한번 요거 찾아봐봐. AUG. AUG. 어디 갔냐, AUG. 메사이오닌, 게시코돈 돼 있죠.
그다음 CAU는 히스티딘. 이렇게 아미노산을 단계 지정해서 연결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UG라는 정보를 라이보솜한테 가니까 tRNA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칸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U라는 정보가 오니까 히스티딘을 갖다가 그 다음 칸에 딱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착착착착착착 쭉 붙어 나가다가 어디서 원래 딱 끊냐면 저기 종결 코돈 있죠. UAA나 UAG. 저게 나오면 싹둑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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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이렇게 가다가 종결 코돈에서 싹둑 끊어. 이렇게 쭉 끼어지는 얘가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고? 아미노산이고.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에 거 기억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 물어보면 딱 답 나올 것 같아요. 요 결합이를 뭐게? 그렇지, 이게 펩타이드. 단백질 소화 과정에 그놈의 폴리펩타이드 진짜. 그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는 게 폴리펩타이드, 2,3펩타이드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쭉 찍어내고 요 시작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메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단백질 시작입니다. 설계도 시작입니다. 레고 조립 1페이지입니다 하는 게 메사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를 게시코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설명서 끝입니다가 종결 코돈이에요. 거기서 뚝 끊어줘. 그리고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어쨌거나 얘도 3개씩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왜? 우리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은 총 몇 가지? 20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염기는 DNA에는 ATGC, RNA에는 AUGC 4개밖에 없잖아. 자, 4개의 염기를 조합해서 20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칸 곱하기 4라서 4가지밖에 안 나오죠. 염기 2개가 붙어서 하면은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 나오지. 아직까지 안 되죠. 20가지는 넘어야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몇 가지 나온다? 64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3개씩 염기 3개씩 묶어서 암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염기 3개씩 묶어서. 그래서 그 DNA에 있는 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이 삼염기 조합 암호 체계를 전사라는 과정으로 RNA를 찍어냈을 때 RNA가 가져오는 3개씩의 암호 체계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고, 이 코돈 체계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데, 지금 우리 책에 보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 종류의 코돈이 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유전적으로 약간 삑사리 돌연변이가 나도 실제로 돌연변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왜? 예를 들어서 봐봐. CCU가 들어가야 프룰린이 나오는데
CCU 대신에 CCC가 돼도 되고 CCA가 되고 CCG가 돼도 똑같은 프롤린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미노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유전자 정보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삑사리가 생겨서 U가 A가 되든 C가 되든 G가 되든 저 케이스에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운 좋게? 안 바뀐다. 그러면 유전자도 돌연변이 생겨 안 생겨? 기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아미노산이 안 바뀌었잖아. 단백질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저 삑사리는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저게 만약에 봐봐. CAU가 나와야 되는 게 CAA가 나오면 아미노산이 바뀌죠.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고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 단백질 기능이 바뀌어요. 이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할 게 나오죠. 통합과학이 사랑하는 질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통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질병입니다. 유전적으로 할 때 아미노산 하나가 삑사리가 나서 단백질 구조의 모양이 기형이 돼서 적혈구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반형 접시형이 아닌 남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적혈구가 바뀌고 이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데 그렇지.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대한 내성도 같이 가지게 되는 통과의 허브날 심심함의 생존파트에서 튀어나오는 질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진화론까지 연결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리아 지역에는 이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정확하게는 그 유전자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정상인들이 사망하는 거죠. 어쨌거나 적자 생존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조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DNA는 3년기 조합, RNA는 우리가 코돈이라고 그래서 64가지가 저렇게 지정이 된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이제 전사 번역되는 거 그림들이 나오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언급이.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이 번역이에요. 전사한 정보로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자, 206쪽에는 이 전사 번역에 대한 설명만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보적 결합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서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 적어도 지구상에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생물군에서는 이 3년기 조합에 대해서 코돈이 만들어지고 그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생물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다? 저 유전 정보 체계가 똑같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한 가지 혹은 극소수의 종에서 진화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진화론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확한 해설은 원숭이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는 사촌지간이다라는 이야기 정도인 거야. 가까운 친척인 거야. 더 올라가면 인간은 뭐랑도 같다? 개랑도 같고 돼지랑도 같고 늑대랑도 같고 곰이랑도 같은 거야. 이게 어느 위급에서 갈라져 나왔느냐가 다른 거지. 근데 결국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생명체 한 가지 혹은 극소수의 공통조상을 가진다. 그 공통조상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의 진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종의 분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온 거야. 인간 조상과 원숭이 조상과 침팬지 조상과 우랑우탕의 조상이 같은 거지. 그리고 그 조상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뭐 곰도 붙을 거고 호랑이도 붙을 거고 개도 붙을 거고. 이해가 돼요?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 활용 플라스미드 인슐린. 인슐린. 자, 중3 이번에 시험범위 어떤 사람들 있죠? 무슨 호르몬? 항상성에서 혈당을 줄이는 호르몬이죠. 분비기관. 췌장입니다. 이자. 그 소화기관에도 이자 나오죠. 자,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이름 다 대기.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치?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설에 유명 소설 있잖아. 공포소설 아닙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연애소설입니다. 영화도 있더라. 어쨌거나 이 인슐린이라는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호르몬 주사제입니다. 호르몬제고요. 이게 당뇨 환자들이 왜 당뇨가 걸리냐면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서 알아두세요. 단 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의 췌장이 내 몸을 포기합니다. 씨발 그래 어떤 말든 혈당 안 줄여 이 씨발. 파업을 해버리는 게 당뇨, A형 당뇨예요 보통. 그래서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당뇨가 있고 인슐린이 생산이 되는데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당뇨도 있고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긴 하다더라. 어쨌거나 그럼 옛날에는 당뇨 환자용 인슐린 주사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돼지 췌장에서 뽑았어요. 네. 호르몬은 척추동물 간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돼지의 몸에서 뽑은 인슐린도 사람한테 넣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요. 여러분들이 만든 생장 호르몬이 과연 어느 동물에서 나온 걸까요? 인간일까 과연? 키 크고 싶다고 호르몬 주사 맞는 케이스 있죠? 과연 인간일까? 그죠? 그게 쥐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돼지한테서 뽑았어요. 왜냐면 돼지라는 동물이 새끼도 많이 낳고 성체 사이즈까지 크는데 시간도 짧고 신체 장기 사이즈도 사실 인간하고 비슷해요. 그게 지금 외국에서 아직도 연구 중인데 계속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를 바꿔서 돼지 장기의 유전자 구조를 인간 장기와 최대한 가깝게 한 뒤에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거. 그러니까 신장이라던가 간이라던가 특히 간, 신장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돼지를 키워서 그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고 거부 증상만 없앨 수 있다면 엄청난 의학적 발전이 가능하겠죠. 가능하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거부 반응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축장에서 돼지가 잡히면은
전문업체에서 그 돼지 췌장만 싹 수거해서 거기서 인슐린만 추출해 내가지고 정제해서 그걸 주사를 맞았다. 비싸겠죠, 당연히. 과정도 복잡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대장균에는 워낙에 원시세포다 보니까 얘는 내가 알기로 핵이 따로 없어요. 세포질 자체에 그냥 유전정보 DNA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염색체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플라스미드라는 독립적인 유전정보 저장 체계가 따로 있어요. 대장균 안에. 그래서 대장균의 플라스미드를 뽑아내서 그 일부를 절제해내고 절제한 자리에 인슐린 합성 효소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붙여서 대장균에 다시 넣어줘. 그러면 그 대장균의 플라스미드 유전자 저장체 안에는 뭐를 생산하라는 명령어가 코딩되어 있는 거다? 자, 지금부터 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거야. 를 아예 유전자 안에 박아 넣어버리는 거지. 그럼 그 대장균은 배지에서 개체가 점점점 번식으로 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를 생산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 인슐린을 싹 정제해서 검사를 하면 인간의 인슐린과 같다 다르다? 똑같아. 그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 약 넣어주고 가격 많이 내려왔죠. 자, 유전자 이상 드디어 나오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정상 헤모글로빈의 3연기 조합은 CTT, 사이토신 타이민인데 이게 삑사리가 나서 돌연변이 DNA CAT가 되면 코돈에서 GAA가 나와야 될 게 GUA가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어서 적혈구 모양이 바뀝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적혈구는 단백질 구조, 헤모글로빈 구조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산소 운반 기능성이 떨어지고 또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저렇게 이제 뾰족한 모양의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지나다가 엉키면 거기에 혈류를 방해하거나 피를 붙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재수없게 이런 데서 이제 묻어지면 큰일 나겠지. 근데 다행히도 그 일부 오류 때문에 말라리아 안 걸린다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백색증, 저 백색증이 알비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8쪽, 209쪽 한번 풀어보세요.